올해 그것 때문에 한국이 과학 분야 노벨상을 못 받은 거라고. 그럼 내년엔 100%네. 올해 한국의 노벨상 수상으로 전 세계는 물론 한국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카이스트나 포스텍 인재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과학 분야 노벨상이 없어 아쉬운 분들이 많으실 거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공대 MIT의 로봇공학 연구원들이 내년 노벨 과학상은 무조건 한국이라며 하나같이 장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MIT는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성과로 업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곳인데 그곳 연구원들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한국 노벨 과학상을 점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MIT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미아입니다. MIT는 아시다시피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매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제가 몸담고 있는 연구실에서만 해도 지금까지 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특히 MIT는 컴퓨터 과학이나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공학 등의 분야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실생활에 적용되어 많은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있죠. 아무래도 저희 연구실에서는 매년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노벨상 수상 가능성에 대해 항상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노벨상 발표 시즌이 다가왔어요. 저희 연구실 동료들과 함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눈에 띄게 좋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과학자가 수상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맘때쯤 되면 저희 연구원들끼리 노벨 과학상을 누가 받을지에 대해 내기를 하기도 해요. 저희 팀에서는 저 말고도 한국 수상을 점치는 팀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통 모두 자국에서 나오길 바라긴 하지만 이건 세계적인 업적을 발표하는 자리이니만큼 정말 존경스러운 성과를 낼 만한 연구원을 뽑기도 하거든요. 대부분 친구들은 이번에 마이크로 RNA에 관련된 연구를 한 한국 김 교수님이나 우리 연구실의 빅터 교수님이 받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물론 일본이나 중국 친구들은 이상하리만치 자기 나라 연구원 성과만 높게 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컴퓨터로 노벨상 라이브를 켜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상자 이름이 발표되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예상과는 달리 한국 과학자의 이름이 호명되지 않았거든요. 순간 저도 모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저와 같은 반응을 보인 친구들도 많았죠. 물론 올해 물리나 화학 생리의학상을 타신 교수님들 모두 대단하긴 하지만 정말 아쉬웠거든요. 왜 그렇게 한국 과학자의 수상을 확신했냐고요? 그건 한국에서 노벨상 후보로 거론될 만큼 성과를 낸 훌륭한 과학자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계세요. 먼저 한타바이러스를 발견한 고 이호왕 고려대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호왕 교수님은 1976년 한탄강 유역에서 발생한 급성신증 후군 출혈열의 원인이 한타바이러스라는 것을 밝혀내셨어요. 이 발견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유사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크게 기여하셨죠. 의학계에서는 이미 노벨상감으로 평가받고 계셨어요. 또 서울대 석좌 교수이자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 연구단 현택환 단장님도 계십니다. 현택환 교수님은 크기가 균일한 나노입자를 대량 합성할 수 있는 승혼법을 개발하셨어요. 이 기술은 나노기술 분야에서 혁명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나노입자의 크기를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이뤄졌거든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아쉬워하자 제이미가 자기도 한국이 받을 줄 알았다며 김빛내리 교수님이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얘기했어요. 제이미가 얘기한 김 교수님은 20여 년 전부터 마이크로 RNA를 연구해 오셨는데 그 성과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마이크로 RNA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중요한 물질인데 김 교수님은 이 물질의 생성 과정과 기능에 대해 획기적인 발견을 하셨어요. 특히 김 교수님의 연구는 암 치료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에 발표되어 큰 주목을 받았고 노벨상 수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발표가 끝나고 난 뒤 팀원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은 이번에 못 받는다고 했던 마이클이 내년에는 받을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문학상 수상자가 한국에서 나와서
어느 정도 조절이 된 거 아닐까 하는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마이클 말고도 모두가 한 목소리로 내년에는 한국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지 않겠냐고 짐작했어요. 사실 동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에 있었던 세계 로봇 대회 때문이었어요. 사실 저는 MIT의 로봇공학과에 입학한 후 더욱 열정적으로 로봇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특히 자율보행 로봇에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로봇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돌봐주셨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셨어요.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할머니에게는 큰 도전이었죠. 어느 날 할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지실 뻔한 것을 본 후 저는 할머니를 도와줄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계단을 오르내리고 간단한 심부름을 할 수 있는 로봇이 있다면 할머니의 생활이 얼마나 편해질까 상상했죠. 이런 생각은 제가 로봇공학을 공부하는 동안 계속해서 저를 이끌어왔습니다. MIT에 와서도 자율보행 로봇 연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로봇을 만드는 것은 정말 복잡한 과제였어요. 평지에서 걷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역학이 필요했고 균형을 잡는 것도 큰 도전이었죠. 게다가 계단의 높이와 폭이 모두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첫 학기 동안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했어요. 도서관에서 관련 논문들을 읽고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심지어 주말에는 실험실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전은 더디기만 했어요. 할머니께선 제 연구를 듣고 나서는 할머니는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라고 하셨어요. 밤새 연구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다고 하셨죠. 그렇지만 저는 할머니께 제가 하고 싶은 공부가 할머니를 편하게 만들어드리는 공부라고 웃어 보이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정말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만든 프로토타입 로봇이 첫 번째 계단을 오르다가 뒤로 넘어져 산산조각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밤낮으로 작업한 결과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며 정말 좌절감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연구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죠. 다음 날 저는 다시 일어나 처음부터 설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견고한 구조와 더 정교한 균형 조절 시스템을 고안했어요. 두 번째 시도에서는 로봇이 첫 번째 계단을 무사히 올랐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비록 두 번째 계단에서 다시 넘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진전이 있었다는 사실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공부하는 데는 정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학교 게시판에서 흥미로운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국제로봇공학 학술대회를 위한 동아리 모집 공고였어요. 이 동아리는 매년 열리는 국제로봇공학 학술대회에 MIT 대표로 참가하는 팀을 구성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제 연구 주제인 계단 오르기 로봇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 기술이 어떻게 노인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전을 담았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연구 과정에서 겪은 실패와 극복 과정도 솔직하게 기술했어요. 말은 동아리였지만 팀을 꾸려 국제대회까지 나가는 동아리였기 때문에 심사 과정이 매우 엄격했어요. 교수님과 선배들의 면접까지 봐야 했죠. 무사히 면접을 마무리하고 로봇 동아리에 합류한 저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만나게 되었어요. 모두가 과학 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쉬는 시간에 갑자기 중국에서 온 소문문이라는 학생이 불쑥 과학의 선진국을 달리는 건 중국이 아니냐는 얘기를 꺼냈어요. 소문문은 특히 유전자 가위 기술을 예로 들며 중국의 과학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DNA를 정확하게 자르고 붙이는 기술로 유전병 치료나 작물 개량 등에 활용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에요. 하지만 이 기술은 동시에 생명윤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학계에서는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못 박았죠. 그런데 중국에서 이런 제약을 무시하고 실험을 강행했고 학계가 징계를 내리기도 전에 교수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어딘가에서 몰래 계속 실험을 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길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다니 소문문의 말에 동아리 친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생명윤리를 무시하면서까지 연구를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죠. 그때 일본에서 온 타나카가 중국보단 일본이라고 얘기했어요. 타나카는 아무래도 노벨상만으로 보면 과학 발전이 빨랐던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이 과학계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 한 번 더 노벨상을 받기에 굉장히 유리한 구조라고 했죠. 당연히 미국과 유럽에서 수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일본은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 과학계의 우수성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한국은 기술이 좋다고 하지만 노벨 과학상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죠. 반면 일본은 이미 한국의 10배나 넘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고 자랑했어요. 타나카는 계속해서 한국은 과학 발전에 관심이 없고 그저 따라하기 바쁜 나라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한국 과학은 미래가 없다며 한국 애들은 과학자가 되기보다는 의사가 되기 위해 경쟁한다고 한국의 의대 블랙홀 현상을 지적하며 과학기술원에 진학한 인재들이 의대 진학에 목을 매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했고 그 결과 많은 인재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돈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그렇게 돈 되는 일만 쫓다가 다른 나라의 경제적 식민지가 될 게 뻔하다고 했죠. 한국 애들은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 어린 시절 학교에만 목매어 있다가 심지어 한국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 공대에서도 의대로 전과하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했죠. 더 심한 건 의대에서도 돈이 되는 피한성 정재형이라 불리는 인기과를 선호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외국인이라 한국 과학계의 상황에 대해 잘 몰랐지만 타나카의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니 한국의 순수 과학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아리 모임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은 정말 일본 친구의 말처럼 과학 발전에 의지가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던 중 드디어 이 동아리 활동의 목표였던 국제로봇자동화 학술대회에 미국 팀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에는 정말 로봇 연구에 관심 있는 전 세계의 엘리트 학생들이 모였어요.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홍콩,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등 11개 팀이 참가했죠. 그런데 한국이 참가한 것이 좀 의외였습니다. 카이스트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꽤 알아주는 대학의 연구팀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본 친구 타나카의 말을 떠올려 보면 과연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대회 전날 각 나라 학생들끼리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 학생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큰 성과가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대신 프랑스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이상하게도 프랑스 친구들을 찾아보니 죄다 한국 팀 쪽에 몰려 있었어요. 호기심에 그쪽으로 다가가 보니 프랑스 친구들은 한국 팀과 로봇 얘기보다는 연예인 얘기를 하느라 바빠 보였어요. 넷플릭스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연구에는 별로 관심이 없나 싶었죠. 하지만 자세히 듣고 보니 그들의 대화 내용이 단순한 연예인 얘기가 아니었어요. 컨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로봇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이 흥미로운 주제에 저도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카이스트 출신의 성준이라는 친구의 말이 꽤 재미있었어요. 성준이는 로봇을 단순히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계속 구상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 저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용기를 내어 성준이에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한 로봇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성준이는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성준이의 할아버지는 현재 병원에 계신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한국에서는 이미 로봇이 수술을 시작한 지 꽤 되었고 생각보다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의료용 로봇이 대형 병원에서만 활성화되어 있고 기계 가격이 비싸서 일반 병원에서는 활용하기 어려운데 말이죠. 한국의 의료 기술 수준에 새삼 놀라게 되었어요. 성준이는 할아버지에게 필요한 건 굉장히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라고 해요. 현재 기술보다 훨씬 더 발전해야 그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준이도 할아버지를 치료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로봇공학 중에서도 의료용 로봇 개발 쪽으로 진로를 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연구에 임하는 성준이의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어요. 성준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 과학기술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어요. 타나카의 말만 듣고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낮게 평가했던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대회가 열렸고 모든 팀들이 긴장된 모습으로 경기장에 모였어요. 우리 팀도 열심히 준비한 로봇을 가지고 왔지만 다른 팀들의 로봇들을 보니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끈 것은 어제 성준이가 소속된 한국 카이스트 팀의 로봇이었어요. 그런데 별 특이하게 다른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 기대에는 못 미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세계 1위 대학인 우리 MIT 로봇이 1위를 하지 않을까 기대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대회를 시작하고 나서 드리머커라고 불리는 카이스트의 로봇이 선두를 치고 나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로봇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로봇은 시각 촉각 센서의 도움 없이도 계단을 오를 수 있는 자율보행 로봇이었습니다. 이런 기술을 구현해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심지어 로봇에 달려있는 센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미니 컴퓨터 하나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매우 단순해 보였던 거죠. 그렇지만 저희 로봇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국 팀과 거의 비등비등한 실력으로 레이스를 이어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코스 경로가 갑자기 돌변하자 저희 로봇은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데 카이스트 로봇은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경로를 계획해 치고 나갔어요. 심지어 로봇이 넘어지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썼더라고요. 만에 하나 로봇이 넘어지더라도 자동으로 일어날 수 있게 설계해두는 치밀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선전 결과는 압도적으로 카이스트 팀이 승리했는데 그 점수를 보고 모두 경악했습니다. 카이스트 팀은 무려 121점을 획득했고 2위인 미국의 클램슨 대학과 카네기 멜런 대학은 43점으로 압도적인 점수차였죠. 준결승과 결승전에서도 카이스트 팀은 압도적인 우위의 기술을 보여주었어요. 다른 로봇은 경사로에서도 뒤로 밀려나는 반면 카이스트 로봇은 마치 평지를 걷는 것처럼 나아갔고 다른 팀이 복잡한 구조물에서 모두 수동으로 조작을 할 때 카이스트 팀은 자율보행 시스템을 설정했죠. 저희 팀은 결승전에서 고작 60점을 받았는데 카이스트는 총점 246점을 획득했어요. 정말 압도적인 점수 차이였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우리는 모두 카이스트 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그들의 기술력과 열정에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특히 성준이를 비롯한 카이스트 팀원들의 겸손한 태도가 인상 깊었어요. 그들은 이번 대회 참가가 단순히 재미로 시작된 것이라고 했지만 그 결과는 정말 대단했거든요. 이번 대회를 통해 저는 한국의 과학기술력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팀이 그다지 큰 성과를 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궁금증에 못 이겨 성준이에게 다가가 로봇의 비밀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성준이는 연구팀의 기술이라 자세히 알려줄 수는 없다며 웃었고 궁금하면 한국으로 유학 오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자 성준이는 제 표정을 보더니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 발전에 대해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최근 몇 년간 과학기술 분야에서 놀라운 성장을 이뤄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R&D 투자를 삭감했다는 비판이 많은데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세계 1위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한국은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며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힘을 쓰고 있다고 해요. 카이스트나 포스텍 같은 대학들이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과 근면 성실한 태도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빠른 수용력은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성준이가 해외에서 잠시 유학을 다녀왔을 때 다른 학자들과 비교해보면 이런 차이를 두드러지게 느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공부해보면 이런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했죠. 성준이는 얼마 안 있어서 MIT보다 한국 카이스트가 더 우위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며 그 전에 한국에 와서 자리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말했고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아무튼 작년의 로봇 대회의 경험을 토대로 저는 한국 노벨상에 대해 굉장히 기대할 수밖에 없었죠. 저희는 과학상 수상을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노벨상 수상 소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노벨 평화상 때문이었죠. 이번에 노벨 평화상은 일본에 돌아갔는데
수상자가 한 발언에 모두들 말도 안 된다며 화를 냈어요. 올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일본 원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의 대표 도시유키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상황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비교해 말한 내용이 문제가 된 거예요. 미마키 씨는 노벨 평화상 수상 발표 후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자폭탄 생존자 단체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기쁨을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떠올리며 슬픔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한 말이었어요. 가자 지구 아이들이 피를 흘리며 구금돼 있다. 마치 80년 전 일본과 같다고 언급했다는 거죠. 이 발언을 듣자마자 우리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 뉴스를 보면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해국이었는데도 이런 비교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죠. 기자회견 발표 후 SNS에서도 이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어요. 일본은 전범국가 주제에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게 말이 되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일본이 당시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나라에 피해를 줬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댓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특히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원자폭탄의 죽음과 파괴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반응도 인상적이었어요. 애초에 책임은 일본에게 있다는 지적이었죠. 일본 친구인 타나카가 있었지만 친구들도 이 발언에 대해 분노하며 지금 가자지구 사태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 폭탄을 비교하는 건 정말 멍청한 일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피해자를 무시하는 거라고 했죠. 소문문이 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어요. 그는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만행을 언급하며 어떻게 자기 역사도 모르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상황 파악이 안 되고 뻔뻔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타나카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3살 때 히로시마에서 피폭을 경험했는데 피해자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죠. 그리고 한국은 일본이 근대화를 도와준 건데 이제 와서 그렇게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게 정말 화가 난다고 했어요. 그때 독일 친구 한스가 입을 열었고 한스의 이야기는 놀라웠어요. 한스는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어떻게 말살하려 했는지,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전쟁 중 일본군이 저지른 잔혹한 행위들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특히 위안부와 마루타 실험 얘기를 할 때는 일본인들의 잔혹함에 속이 미식거릴 정도였죠. 그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스의 이야기에 모두 생각에 잠겼고 특히 타나카는 입도 뻥긋 못하더라고요. 한스의 지식에 놀란 저는 그에게 어떻게 한국 역사에 대해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한스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오더라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한스는 카이스트로 유학을 갈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이미 연구팀과 컨택이 다 끝났고 한국에서 공부하기 전에 그 나라의 역사를 알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책 몇 권을 읽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한국의 오랜 역사는 물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고도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이뤄낸 것이 신기하다는 생각에 계속 파고들게 되었다고 해요. 한스는 한국의 역사를 알면 알수록 배울 것이 많고 대단하다고 느꼈다고 했어요. 앞으로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결정적으로 한스는 작년 로봇 대회에서 카이스트 팀을 만나고 나서 한국의 과학 발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스는 대회 이후 한국에 대해 찾아봤는데 한국의 카이스트와 포스텍 출신 인재들이 설립한 협동 로봇 제조업체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소개했어요. 이 회사는 카이스트에서 시작된 실험실 벤처로 한국 최초로 인간형 이족보행 로봇 휴보를 개발했다고 해요. 한스는 이 회사가 최근 글로벌 로봇 제조업체로 성장하고 있으며 미국 위생협회의 인증까지 획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스가 특히 관심 있는 곳은 뉴로메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포스텍 출신이 설립하여 사람과 안전하게 협업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곳이라고 했죠. 한스는 이런 회사들의 성공 사례를 들며 한국의 로봇 공학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룬 과학기술의 발전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했고 한국으로 가는데 전혀 망설임이 없다고 했죠. 그날 친구들과 헤어지고 나서
한스같이 똑똑한 친구도 한국으로 유학 가는 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제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죠. 사실 제가 로봇공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릴 때부터였어요. 어린 시절 저는 공상과학 영화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특히 인간을 돕는 로봇이 등장하는 영화들을 보면서 언젠가 저도 그런 로봇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죠. 로봇에 대한 제 관심을 아셨던 아버지는 제게 큰 도움을 주셨어요. 아버지는 전자공학을 전공하신 엔지니어셨거든요. 주말마다 아버지와 함께 간단한 로봇 키트를 조립하고 회로를 연결하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키트를 조립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제 아이디어를 더해 독특한 기능을 가진 로봇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는 제가 만든 로봇으로 과학경진대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든 재활용 쓰레기 분류 로봇은 국제 청소년 과학 경진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험들로 인해 저는 로봇 공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더욱 굳건히 다지게 되었고, 세계 최고의 대학인 MIT에 진학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MIT는 로봇 공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하는 곳이었거든요. 세계 최고의 교수님들께 배우고 최첨단 시설에서 연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곧 할머니를 위한 로봇을 만들 수 있을 거란 기대에 부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로봇공학의 미래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게 실감됐어요. 저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한국으로 가서 공부를 이어나가는 게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에서 할머니를 위한 로봇 개발에 성공하면 이 로봇이 꼭 전 세계의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미아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국의 카이스트 친구들의 미래가 기대되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다니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른 나라들도 이 수상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우리나라 과학 발전의 미래를 위한 응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동 필름이었습니다.